인천 구시장 골목. 김혜심은 캐리어를 끌며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다. 2주간의 여행이 꿈만 같았다. 아들이 준 비행기표, 며느리가 챙겨준 여행용품, 환갑을 맞아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었다. 그래, 우리 준호도 이제 철이 들었나 보네.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25년간 반찬 가게 하나로 아들 대학 보내고 집 사고 손녀까지 키워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새벽 5시 혜심은 가게 앞에 섰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간판이 없다. 해신 반찬이라 쓰인 낡은 간판이 사라지고 셔터엔 낯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유리문 사이로 들여다본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저기 혹시 전주인분이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30대 여자였다. 제가 이번에 이 가게 인수했거든요. 아드님한테 권리금이랑 다 정리했다고 들었는데 혜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급하게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혜심 씨? 아드님이 3주 전에 계약 해지하고 다 정리했어요. 권리금은 아드님 계좌로 넣었고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집으로 달려갔다. 전세 계약서도 해지되어 있었다. 은행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남편 유품이 들어있던 서랍까지 사라져 있었다. 혜심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준 여행은 선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찜질방 한 구석에서 혜심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혜심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다. 무료 법률 상담소 노인 권익보호센터. 검색창에 하나씩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버린 자식에게 당하고만 살 그녀가 아니었다. 25년간 칼질과 불 앞에서 단련된 그 손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시장 골목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혜심 씨, 오늘 멸치볶음 좀 더 주면 안 돼? 어머, 또요? 김 사장님 남편분이 그거 얼마나 좋아하신대요. 나는 웃으며 멸치볶음 한 팩을 더 담아드렸다. 돈은 받지 않았다. 25년을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이런 단골 손님들이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해신 반찬. 인천 구시장 골목 한 구석. 겨우 10평 남짓한 이 가게가 내 인생 전부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고 5시부터 불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칼질을 하고 밤 9시에 셔터를 내리는 살. 쉬는 날도 여행도 외식도 없이 25년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준호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그날, 기름 묻은 앞치마를 입은 채로 아들을 꼭 안았던 기억.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아들 학비를 벌고 전세금을 모으고 손녀까지 키워냈다. 이 작은 가게가 우리 모자를 먹여 살렸다. 할머니, 오늘 밑반찬 뭐 있어요? 초등학생 손녀 유진이가 학교 끝나고 가게로 뛰어오던 모습도 지금은 추억이 됐다. 그 아이도 이제 고등학생이다. 며느리 지수가 아이를 데려간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엄마 가게는 비위생적이니까 유진이 데리고 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때부터였을까? 아들네 가족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게 명절에도 안 왔다. 전화도 뜸했다. 가끔 연락이 오면 항상 이런 식이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장사 그만하고 쉬세요. 반찬 가게가 뭐 돈이 된다고 몸만 축내시고 저희가 모실 테니까 가게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나는 이 일이 좋아. 손님들도 나 없으면 서운해하고. 사실은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내가 이 가게를 팔고 그 돈으로 자기네 전세금을 보태주길 바라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내 가게를 지키고 싶었다. 이게 내 정체성이고 내 자존심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며느리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요즘 기억력도 안 좋아지신 것 같던데. 혹시 통장 관리 같은 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저 나이든 엄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 환갑이잖아요. 여행 한번 가보세요. 준호가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다. 비행기 표며 숙소며 다 예약해뒀다며 여행 가방까지 사다 줬다. 평생 엄마 혼자 고생만 하셨잖아요. 한 번쯤 쉬면서 여행도 다녀오세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친절하게 짐을 챙겨줬다. 어머님, 이거 여행용 파우치예요. 이건 목베개고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우리 준호도 이제 철이 들었나 보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왜일까? 뭔가 이상하게 서두르는 느낌이었다. 며느리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고 아들의 눈빛이 내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가게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쇠를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중요한 서류가 든 서랍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내 아들인데 뭘 못 믿겠어.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떠나보내는 아들 부부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번만큼은 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렇게 나는 2주간의 여행길에 올랐다. 제주도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처음으로 호텔 침대에서 잠도 잤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 낯설어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괜한 걱정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새벽 5시 나는 캐리어를 끌며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 가게 앞에 섰다. 간판이 없었다. 해신 반찬이라 쓰인 낡은 간판이 사라져 있었다. 셔터에는 낯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이럴 리가. 유리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도 조리대도 25년간 써온 내 도마와 칼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저기 혹시 전주인 분이세요? 뒤에서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 지수가 가게에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웬일로 며느리가 가게에 온 건지 나는 손을 씻으며 반갑게 맞았다. 그래, 괜찮은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환갑도 넘으셨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 몸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동안 나를 멀리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거니까 마음이 약해졌다. 지수야, 엄마는 괜찮아. 이 일이 몸에 배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도요. 저희가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며느리는 내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을.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를 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녀 유진이도 보고 싶었고
아들네 집 밥상에 둘러앉는 것도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을 찾았다. 손에는 가게에서 만든 밑반찬을 한가득 들고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자 유진이가 뛰어나와 안겼다. 2년 만에 보는 손녀는 훌쩍 커 있었다. 유진아, 우리 손녀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는데 엄마가 자꾸 유진아, 이리 와.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유진이를 불렀다. 손녀는 아쉬운 표정으로 엄마에게로 갔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환갑 지나셨잖아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죠. 아들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일하는 게 좋아. 준호와 지수가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준비된 대화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사실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가 엄마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여행? 나는 어리둥절했다. 평생 시장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내게 여행이라니. 네, 제주도 한 바퀴 돌아오시라고요. 비행기 타고 호텔도 묵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평생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비행기 표도 끊었고 숙소도 예약했어요. 여행 일정표도 만들어뒀고요. 테이블 위로 여행 가방이 놓였다. 새 것이었다. 이것도 샀어요. 어머님 갈아입으실 옷이랑 여행용품 다 챙겨뒀어요. 너무 갑작스러웠다. 머리가 복잡했다. 아니, 그런데 가게는 어떻게 하고? 엄마, 가게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2주 정도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2주나? 네, 좀 길게 쉬다 오세요. 평생 하루도 안 쉬고 일하셨잖아요. 나는 머뭇거렸다. 가게를 2주나 비운다는 게 불안했다.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엄마, 이번만큼은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희 효도할게요. 준호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다. 아니, 그렇게 보이고 싶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가게 일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닫을게요. 단골 손님들한테도 잘 말씀드리고요.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님. 가게 열쇠랑 통장,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왜 통장까지 달라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다. 내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뭘 그렇게 의심해. 알았다. 그럼 부탁한다.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너무 환해서 오히려 어색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가게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서류 보관함 열쇠는 어디 있어요? 혹시 건물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가게 계약서 원본은 어디 두셨어요? 너무 자세히 물어보는 게 이상했지만 나는 하나하나 알려줬다. 가게를 맡길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안했다. 왜일까? 아들이 해주는 호의인데 며느리가 베푸는 효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새벽에 가게에 나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다. 냉장고 속 재료들을 만지며 25년간 써온 도마를 쓰다듬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괜한 걱정이야. 2주면 금방이잖아. 공항에서 아들 부부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엄마, 편하게 다녀오세요. 어머님,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들의 미소가 너무 밝았다. 너무 밝아서 오싹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의 불빛을 보며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만큼은 나도 좀 살아보자.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제주도의 바다는 아름다웠다. 평생 처음 보는 에메랄드빛 바다, 호텔 침대의 푹신함, 관광지에서 파는 비싼 음식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나는 즐기려고 애썼다. 아들이 해준 선물인데 행복해야지.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4시만 되면 몸이 저절로 깼다. 25년간 그 시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던 습관 때문이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가게 생각만 했다. 단골 할머니들은 잘 계실까? 김 사장님 남편은 멸치볶음 잘 드셨을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여행 잘하고 계세요? 그래, 아들아. 가게는 괜찮니? 네,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급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단골 손님들은 불편해하지 않고, 아, 다들 엄마 여행 간 거 이해하세요. 엄마, 전화 끊을게요. 바빠서, 뚝, 전화가 끊겼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여행은 즐겁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가게가 불타는 꿈, 간판이 사라진 꿈, 낯선 사람들이 내 가게를 차지한 꿈. 아니야, 괜한 걱정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2주가 지났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빨리 가게로 돌아가고 싶었다. 내 도마, 내 칼, 내 냉장고, 그 모든 게 보고 싶었다. 공항에 도착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준호도 지수도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나? 사고라도 난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택시를 탔다. 새벽 5시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캐리어를 끌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참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가 섞인 이 공기가 그리웠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가게 앞에 섰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간판이 없었다. 해신 반찬이라 쓰인 낡은 간판. 25년간 내 이름을 달고 있던 그 간판이 사라져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손이 떨렸다. 셔터를 내리는 걸 깜빡한 건가? 아니다. 셔터는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자물쇠가 달랐다. 내가 쓰던 낡은 자물쇠가 아니라 새 것이었다. 이상하다. 왜 자물쇠를... 열쇠를 꺼냈다.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안 맞았다. 아니, 뭐야 이게. 당황해서 유리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가 없었다. 조리대가 없었다. 25년간 써온 도마와 칼이 없었다. 벽에 붙어 있던 메뉴판도 단골 손님들 사진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이게 대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캐리어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기요, 혹시 전주인분이세요? 뒤에서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고개를 돌리자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네, 내가 누구냐? 저요? 저 이번에 이 가게 인수했어요. 신선 반찬 하려고요. 뭐? 인수? 무슨 소리야?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한테 권리금 다 드리고 정식으로 계약했는데요. 혹시 모르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들이? 내 아들이 이 가게를?
네, 3주 전쯤이요. 계약서도 다 썼고 권리금도 아드님 계좌로 입금했어요. 혹시 말씀 못 들으셨나 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3주 전이면 내가 여행 간 직후였다. 건물주는 뭐래? 건물주님도 아드님이랑 다 정리하셨다던데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캐리어를 끌고 건물주 사무실로 뛰어갔다. 사장님, 사장님, 문을 두드렸다. 건물주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아, 혜심 씨? 여행 다녀오셨어요? 사장님, 내 가게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거요? 아드님이 계약 해지한다고 해서 혜심 씨 모르셨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나는 여행만 갔다 온 건데. 건물주는 당황하며 서류를 꺼냈다. 여기 봐요.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서명하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가게 정리한다고 하시던데요. 서류를 보았다.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필체가 아니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드님이 어머님 위임받아서 처리한다고. 위임? 나는 위임한 적 없어요. 그럼 이 서명은 뭐예요? 나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권리금은 어디로 갔어요? 아드님 계좌로 다 입금했어요. 2,800만 원. 2,800만 원. 내가 25년간 모은 가게의 가치. 전화 좀 써도 될까요? 건물주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야. 가게가 왜 이렇게 된 거니? 전화 좀 받아라.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건물주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이러는 거니, 준호야. 건물주 사무실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캐리어를 끌고 갈 곳도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새벽 시장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생선을 나르는 아저씨들, 채소를 정리하는 아주머니들. 평소 같으면 나도 저 안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가게는 없다. 은행에 가봐야 해. 정신을 차리고 은행으로 향했다. 구시 개점을 기다려 제일 먼저 들어갔다. 통장 조회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더니 잠시 후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이 계좌는 3주 전에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뭐라고요? 1,240만 원이 전액 타 계좌로 이체됐네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이체 날짜는 내가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이었다. 이체된 계좌가 누구 거예요? 예금 주명은 김준호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었다. 저는 이체한 적 없는데요. 위임장으로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도 다 제출되었고요. 위임장, 또 위임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적금은요? 제 적금 통장요? 직원이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적금도 중도 해지되어 전액 출금됐습니다. 2,150만 원. 그것도 준호 계좌로? 네,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숨이 막혔다. 가게 운영 통장 1,240만 원, 노후 대비 적금 2,150만 원, 그리고 가게 권리금 2,800만 원. 내 평생 모은 돈 전부가 사라졌다. 노후연금은요? 국민연금 수령 계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멈췄다. 고객님, 이것도 수령 계좌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김준호님 계좌로 변경되었고 지난 3개월치 연금이 모두 그쪽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월 85만 원씩 받던 내 연금. 겨우 받기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마저 아들이 가져갔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고. 위임장? 나는 위임장 같은 거 쓴 적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다. 다른 고객들이 쳐다봤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점장을 불렀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일단 앉으세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줬다. 거기에는 내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있었다. 내 도장도 찍혀 있었다. 하지만 서명 필체는 확실히 달랐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에요. 이건 위조예요. 위조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신고할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데 고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위임받으신 분이 따님이 아니라 아드님이신데 혹시 가족 간에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가족, 내 아들. 내가 배 아파 낳고 평생 키운 그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계약은요? 집이 생각났다.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다. 거실장을 열었다.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그 서랍. 비어 있었다. 전세 계약서, 보험증서, 남편 유품, 내 도장, 통장들 모든 게 사라졌다. 안 돼, 안 돼. 방을 뒤졌다. 부엌을 뒤졌다. 베란다 구석구석을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부동산 중개인이 젊은 부부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 저기 누구세요? 뭐, 여기 내 집인데 당신들이 누구요? 아니, 저희가 이 집 계약하러 왔는데요. 집주인이 전세 끝났다고. 전세가 왜 끝나요?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다. 보세요. 여기 계약 해지서에 서명 다 되어 있고 보증금도 반환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요? 서류를 받아봤다. 거기에도 내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었다. 위조였다. 하지만 내 도장은 진짜였다. 보증금은 어디로 갔어요? 김지수 씨 계좌로 입금됐다고 하던데요. 며느리였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중개인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게도, 돈도, 집도, 심지어 남편 유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며칠 동안 나는 아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우야, 엄마야.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읽지 않았다. 엄마 집에서라도 나가지 말고 있어라. 갈 데가 없어. 읽지 않았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휴대폰뿐이었다. 그마저도 요금이 밀려 곧 끊길 것 같았다. 집에서 쫓겨나는 날 나는 큰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만 챙겼다. 집주인이 미안한 듯 물었다. 혜심 씨, 갈 데 있으세요? 찜질방에 가야죠, 뭐.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제 팔자가 이렇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찜질방으로 가는 길, 지나가는 반찬 가게를 보았다. 낯선 간판이 붙어 있었다. 신선 반찬.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분노였다. 좋아.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럼 나도 각오해야겠구나. 찜질방 입구에 서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울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싸우기로 했다. 찜질방 로커에 짐을 넣었다. 가방 하나.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67년을 살면서 남은 게 옷가지 몇 벌과 2만 원짜리 지폐 서너 장뿐이라니. 어머니, 10,000원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찜질방 특유의 열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이 드러누워 자고 있었다. TV를 보는 사람, 식사를 하는 사람, 아이들과 놀아주는 엄마.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나만 빼고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눈부셨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계속 마셨다. 첫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갓난아기였던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준호,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준호. 엄마 사랑해.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내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아이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건가? 둘째 날 식음을 전폐했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무능한 엄마가, 자식한테 배신당한 바보 같은 엄마가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 찜질방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뭐라도 드세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돌아갔다. 나는 화장실 거울을 봤다. 귀신 같은 얼굴이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뺨은 푹 꺼져 있었다. 2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죽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들한테 버림받고 집도 가게도 돈도 다 잃고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그저 이렇게 찜질방 구석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싶었다. 셋째 날 아침이었다. 혜심 씨? 혜심 씨 맞지?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눈을 떴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박순자. 가게 단골이었던 할머니였다. 순자 씨. 아이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가게는 왜 안 나가고?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가게가 없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가게도, 돈도, 집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 없었다. 순자 씨는 내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착한 혜심 씨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순자 씨,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죽긴 왜 죽어? 순자 씨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혜심 씨, 정신 차려. 죽으면 그놈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당한 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싸워야지. 순자 씨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다. 일단 이것부터 먹어. 굶어 죽으려고?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 안 그럼 나 여기서 안 가. 순자 씨의 강한 어조에 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물을 마시고 억지로 삼켰다.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순자 씨는 내 옆에 앉았다. 혜심 씨, 나 말이야. 20년 전에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네. 그 인간이 바람 피워서 나 혼자 애들 키웠지. 그때 나도 죽고 싶었어. 순자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근데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죽으면 그 인간이 웃잖아. 그게 분해서 악착같이 살았지.
지금 애들 다 잘 컸어.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 그 인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한테 걸려서 망했더라고. 인과응보야. 순자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혜심 씨도 그래. 당하고만 있지 마. 싸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어떻게 해요? 늙긴 뭐가 늙어. 67살이면 한창이지. 요즘 세상에. 순자 씨는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봐. 무료 법률 상담소, 노인권익보호센터. 다 있어. 여기 가서 도움 받을 수 있어. 법률 상담소. 그래. 아들이 한 짓은 범죄야. 위조에 사기에 횡령이야. 고소해야 돼. 하지만 내 자식인데. 자식이 무슨 자식이야.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심 씨,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그놈들은 내 무덤 앞에서도 웃을 거야. 그 말에 뭔가가 내 가슴을 쳤다. 맞아.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순자 씨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다. 내일 아침 여기가 무료 상담이야. 내가 같이 가줄게. 순자 씨, 그리고 이것도 받아. 순자 씨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 이건 못 받아요. 받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굶어 죽을 거야? 하지만, 됐어. 우리 혜심 씨 손맛 덕분에 우리가 산 거야. 이거 고마움의 표시야.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대신 약속해. 죽지 말고 싸워. 네. 크게. 못 들려. 네. 약속할게요. 순자 씨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렇지. 우리 혜심 씨는 강한 사람이야. 25년 동안 혼자 애 키우고 가게 운영한 사람이잖아. 그 강함을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써야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잤다. 꿈을 꿨다. 내가 칼을 들고 있었다. 가게에서 쓰던 그 칼. 도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나는 칼을 들어 생선을 정확하게 손질했다. 깔끔하게, 정확하게, 망설임 없이. 눈을 떴다. 새벽 5시였다. 몸이 가벼웠다. 순자 씨가 준 돈으로 찜질방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거울을 봤다. 여전히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준호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손을 꽉 쥐었다. 25년간 칼을 쥐던 그 손으로 이제는 정의를 쥐기로 했다. 순자 씨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소 앞에 섰다. 낡은 건물 2층이었다. 구 무료 법률 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순자 씨가 내 등을 토닥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은 사무실에 책상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젊은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순자 씨가 대신 말했다. 이분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위조 서류로요.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다. 여행을 보내준 것, 돌아왔을 때 가게가 사라진 것, 통장이 텅 빈 것, 집까지 빼앗긴 것.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다. 혹시 관련 서류 가지고 계세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이랑 건물주한테 받은 계약 해지서요. 구겨진 서류들을 꺼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봤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위임장 위조, 문서 위조, 사기, 횡령. 최소 4가지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장이 뛰었다. 정말요? 네. 특히 이 서명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다. 어머님 필체랑 확연히 다릅니다. 날짜도 의심스럽고요. 어머님이 여행 중이었는데 어떻게 직접 서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되찾을 수 있나요? 제 돈이랑 가게를.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하시면 100% 유죄 나올 사안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님, 상대가 아드님이신데 정말 고소할 마음 있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고소? 내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 한번 고소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드님은 전과자가 되고 어쩌면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손녀 유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가 감옥에 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한다. 눈을 떴다. 고소하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모을수록 좋습니다. 변호사는 종이에 뭔가를 적어줬다. 이것들을 준비해 오세요. 은행 거래 내역 상세본, 가게 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위임장 원본. 리스트가 길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주소를 적어줬다. 노인권익보호센터예요. 거기 가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도 해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소를 나왔다. 순자 씨가 물었다. 어때? 희망 보여? 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럼 됐어. 이제 증거 모으러 가자.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을 찾아가 상세 거래 내역을 발급받았다. 3년치 전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도 떼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 이름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5장이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장도 발급받은 적이 없었다. 이건 다 위조예요. 은행 직원에게 말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했어요? 위임장으로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임장도 가짜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신고할 겁니다. 지금 당장. 다음은 건물주를 찾아갔다. 사장님, 그때 계약서 원본 좀 보여주세요. 원본? 아들한테 줬는데. 복사본이라도요. 건물주는 파일을 뒤적이더니 복사본을 꺼냈다. 나는 서명을 자세히 봤다. 김혜심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히읗 받침이 너무 각져 있었다. 나는 항상 둥글게 쓰는데. 사장님,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뭐? 그럼 아드님이 위조를. 네, 위조한 겁니다. 세상에. 건물주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사장님, 이 복사본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증거로 쓰려고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나도 이런 줄 알았으면. 노인권익보호센터도 찾아갔다. 상담사는 친절했다. 어머님,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제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요즘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상담사는 여러 서류를 보여줬다. 어머님, 고소장 작성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법률 구조 신청도 하시죠. 변호사 비용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며칠 동안 나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서류를 모으고 복사하고 정리했다. 찜질방에서 밤마다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가게 인수 계약서였다. 새로 가게를 인수한 여자에게 연락해서 계약서 사본을 받았다. 거기에는 이상한 조항이 있었다. 기존 고객 정보 및 해심 개인 레시피 공유.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레시피? 내 레시피를 25년간 개발한 내 비법. 멸치볶음 황금 비율, 김치 양념 배합, 장조림 간 맞추는 법. 그 모든 게 내 레시피였다. 그걸 아들이 팔았다. 노인 권익보호센터 상담사에게 보여줬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상담사는 눈이 커졌다. 어머님, 이건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네. 레시피는 어머님 개인 창작물이에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건 명백한 권리 침해죠. 그럼 이거 하나만으로도 계약 무효 소송 걸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다. 아니, 무기가 생겼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나는 서류를 정리했다. 위조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가게 계약서, 레시피 침해 증거. 모든 게 갖춰졌다. 좋아. 이제 준비됐어. 손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결의였다. 준호야,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이다. 이제 엄마 차례야. 휴대폰을 켰다. 경찰서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바로 고소하면 안 된다. 더 완벽하게,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들 부부가 도망갈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나는 새로운 메모를 시작했다. 준호 재산 조사, 지수 통장 확인, 새 가게 영업 현황, 조용한 복수. 그게 내 방법이었다. 나는 고소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변호사는 의아해했다. 어머님, 증거도 다 모았는데 왜 고소장을 안 내시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드님이 재산을 빼돌릴 수도. 괜찮아요. 제게 계획이 있어요.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바로 잡아넣으면 너무 쉬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망가뜨려야지. 찜질방 구석에서 나는 노트북을 펼쳤다. 순자 씨가 빌려준 오래된 노트북이었다. 혜심 씨, 이거라도 써. 요즘 세상은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서툰 손가락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김준호 재산 조회 방법, 개인 금융거래 추적, 사업자 등록 확인. 하나하나 배워가며 정보를 모았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며느리 지수 명의로 새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다. 신선한 우리 집 반찬. 주소를 확인했다.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감히 내 레시피로 장사를 해? 가슴이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증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그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앞에 섰다. 신선한 우리 집 반찬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유리문 안쪽으로 며느리 지수가 보였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내 돈으로, 내 레시피로 내 자리를 빼앗고 웃고 있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나는 가게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 카페에 앉아 지켜봤다. 손님이 많지 않았다. 1시간에 겨우 서너 명. 당연하지. 레시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손맛은 못 따라해. 며칠 동안 나는 그 가게를 관찰했다. 장사가 안 됐다.
점점 더 안 됐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다. 그때 또 다른 정보를 입수했다. 노인보호센터 상담사가 전화를 했다. 어머님, 아드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요? 네. 아드님이 회사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조사 중이래요. 뭐라고요? 횡령 의심이래요. 아마 어머님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 돈도 같이 빼돌린 것 같아요. 이 바보 같은 놈. 아들은 욕심이 너무 많았다. 엄마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회사 돈까지 손댔던 것이다. 어머님, 이거 고소할 때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메모를 추가했다. 준호 마이너스 회사 횡령 조사 중 증거가 쌓여갔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며느리 가게가 입점한 건물주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혹시 신선한 우리 집 반찬 주인 아세요? 네, 김지수 씨요. 그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이 제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저는 25년간 해심 반찬을 운영했던 김해심입니다. 제 레시피를 제 동의 없이 팔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레시피를 영업에 사용하면 건물주님도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겁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냥 울리게 두었다. 5번, 6번, 10번 계속 걸려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읽지 않았다.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큰일 났어요. 읽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나는 은행에 요청했다. 제 계좌로 이체된 돈들 전부 부정 이체로 신고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상대방 계좌가 지급 정지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통장이 왜 막혔어요? 이제야 연락하네. 이 나쁜 놈아. 세 번째 카드. 가게 인수 계약서의 레시피 조항. 나는 변호사를 통해 신선한 우리 집 반찬에 공문을 보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레시피 사용 중단, 손해배상 청구 예고, 계약 무효 소송 준비 중. 며느리는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네 번째 카드. 나는 아들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김준호 씨가 횡령한 돈의 일부가 부인 명의 사업자 개설에 사용되었습니다. 증거 사진도 첨부했다. 통장 이체 내역, 사업자 등록 날짜. 회사는 조사를 강화했다. 일주일 후 아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다. 순자 씨가 물었다. 혜심 씨, 이제 고소할 거야? 아니요. 아직이에요. 왜? 충분히 증거 모았잖아. 더 무너뜨려야 해요. 완전히. 순자 씨는 내 눈빛을 보고 놀란 듯 했다. 혜심 씨 무섭다. 무서워야죠. 나한테 이런 짓을 한 대가를 알려줘야죠. 노트북 화면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며느리 가게 마이너스 영업 압박 중. 아들 회사 마이너스 조사 진행 중. 통장 마이너스 지급 정지 완료. 레시피 침해 마이너스 경고장 발송. 아직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하나 있었다. 전세 계약 마이너스 사기 신고 준비 중. 며느리가 받은 전세금.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돌려줘야 한다.
나는 전세 집주인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수 씨한테 전세금 받으셨죠? 그 돈이 사기로 받은 돈인 거 아세요? 모든 게 조여들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아직 몰랐다. 자기들을 향해 그물이 좁혀지고 있다는 걸. 찜질방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준호야, 내가 엄마를 무시했구나. 늙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엄마는 25년간 칼을 쥐고 살았단다. 생선도 손질하고 고기도 발라내고 뼈도 출연했지. 핸드폰을 켰다. 아들과 며느리의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다. 이제 슬슬 만나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문자가 와 있었다. 며느리였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나는 문자를 읽고 웃었다. 이제야 무릎을 꿇겠다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좀 더 무너뜨려야 했다. 그날 오후 순자 씨가 급하게 전화를 했다. 혜심 씨, 큰일 났어. 왜요? 내 며느리가 우리 가게 앞에서 난리야. 뭐라고요? 지금 당장 와봐. 나는 서둘러 시장으로 갔다. 옛날 내 가게 자리. 지금은 신선 반찬이라는 간판을 단 그곳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주변에 단골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아니, 혜심이 며느리 맞지? 그러게. 무슨 일이래?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멀리서 지켜봤다. 며느리는 새 가게 주인과 다투고 있었다. 아니, 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파기는 무슨, 당신이 거짓 정보로 계약했잖아. 거짓 정보요? 혜심 씨 레시피라며 자랑하더니 그게 다 불법이었던 거 아니에요?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고장 받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당신 때문에 나까지 법적 책임질 뻔했어요. 당장 가게 비워주세요. 안 돼요. 계약 기간이 아직. 계약? 사기로 맺은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사기? 저 여자가 사기를 쳤대? 혜심이 며느리가? 세상에. 며느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첫 번째 균열. 성공이야. 다음 날 더 큰 소식이 들려왔다. 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 노인보호센터 상담사가 전화로 알려줬다. 어머님, 아드님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어떻게요? 회사 경비 횡령이 확인됐대요. 850만 원. 그리고 그 돈이 부인 계좌로 흘러간 것도 다 드러났고요. 그래서요? 해고 직전이래요.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 날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50번째쯤 되는 전화였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야.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만나야 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다. 내가 뭘 했는데? 통장이 막혔어요. 회사에서는 조사가 들어왔고, 지수 가게는 계약이 파기됐고, 이게 다 엄마가 한 거 맞죠? 내가 먼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제발.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버렸을 때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엄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다. 아들 부부가 살던 전세집. 집주인이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
전세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신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는 김준호 어머니 김혜심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제 며느리가 드린 전세금요. 그게 제 돈이에요. 네, 제 동의 없이 빼돌린 돈입니다. 위조 서류로요. 집주인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럼 이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장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균열. 진행 중. 그날 밤 며느리가 찜질방으로 찾아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에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로. 어머님, 나는 그녀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먹였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남의 재산을 훔쳐?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계획적으로 한 거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님, 지금 준호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전세집도 나가야 할 것 같고 가게도 망했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유진이 생각해서라도. 유진이?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지금 내 딸을 방패로 쓰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진이 생각했으면 애 할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지 말았어야지. 며느리가 얼굴을 가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너희가 한 짓들의 증거야. 위조 서류, 통장 이체 내역, 레시피 침해, 회사 횡령 증거, 전부 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걸로 언제든 너희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어머님. 하지만 아직은 안 할 거야. 네, 아직은. 너희가 더 무너지는 걸 보고 싶거든.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돌려줘? 뭘 돌려줘? 내 25년을? 내 가게를? 내 인생을?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일어나. 꼴 보기 싫으니까. 어머님, 그리고 준호한테 전해. 직접 나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내가 대신 빌어서 될 일이 아니야. 나는 며느리를 남겨두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며느리 가게 마이너스 계약 파기됨. 아들 회사 마이너스 징계위원회 회부. 통장 마이너스 지급 정지 유지 중. 전세집 마이너스 사기 의심 신고 진행 중.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 그걸 제출하는 순간 아들 부부는 완전히 끝이다. 준호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내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너질 것인가? 선택은 내 몫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며느리만 계속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준호가 내일 찾아뵙겠대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찜질방 로비에서 순자 씨가 달려왔다. 혜심 씨, 내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준호가? 응, 새벽부터 서 있었나 봐. 얼굴이 말이 아니야. 나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찜질방 입구에 아들이 서 있었다. 준호.
한 달 만에 보는 내 아들이었다.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구겨진 옷차림. 한때 말끔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왔어? 냉정하게 물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끝이야? 엄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돈.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래, 돈.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돈 말이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고 말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참으려 했지만 분노가 치솟았다. 나를 여행 보낸 사이에 내 가게를 팔았지. 내 통장을 비웠지. 내 집까지 빼앗았지. 심지어 아빠 유품까지 버렸잖아. 엄마, 25년이야. 내가 25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에 칼 잡고 살았어. 너 대학 보내려고, 너 결혼시키려고, 손녀 키워주려고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다. 그게 다 뭐였어? 너한테 나는 뭐였어? 돈 뽑는 기계였어? 아니에요. 엄마는 제게 전부였어요. 전부? 전부인 사람을 길바닥에 내팽개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지? 그게 내가 위조한 서류들이야. 내가 빼돌린 돈 내역이야. 내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걸로 뭐 하시려고? 고소하려고. 뭐? 너를 고소할 거야. 위조, 사기, 횡령, 전부. 엄마.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안 돼요. 엄마, 제발. 제가 감옥에 가면 지수랑 유진이는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나한테 이런 짓 하기 전에. 엄마. 준호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돌려드릴게요. 전부 다. 뭘 돌려줘? 가게는? 25년간 쌓은 단골 손님들은? 내 인생은? 엄마, 일어나. 보기 싫어.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엄마,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내 아들.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내 발 앞에서 울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다. 속죄는 감옥에서 해. 엄마. 나는 그를 뿌리치고 걸어갔다. 엄마. 준호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에서 준호가 여전히 서 있었다.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너무 늦었어, 준호야.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해심 씨세요? 저 노인보호센터 김 상담사입니다. 아, 네. 어머님, 준비 다 됐어요.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가 아직도 거기 있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다. 내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내일이면 끝이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준호는 구속될 것이다.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순자 씨가 옆에 앉았다. 혜심 씨, 괜찮아? 모르겠어요. 후회돼? 모르겠어요. 순자 씨는 내 손을 잡았다. 혜심 씨,
내가 뭘 선택하든 난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뭐요? 너도 살아야 해. 너도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서류를 꺼내 다시 봤다. 위조된 위임장, 통장 내역, 계약서, 모든 증거들. 이걸 제출하면 끝이다. 복수가 완성된다. 하지만 정말 이게 끝일까? 아들이 감옥에 가고 며느리가 무너지고 손녀가 상처받는 게 내가 원하던 결말일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인정이었다. 내가 살아온 25년에 대한 인정. 내가 바친 희생에 대한 존중. 내 존재에 대한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류를 덮었다. 고소장은 무기였다. 하지만 무기를 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였다. 둘 다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제가 돈을 다 모아서 갚을게요. 가게도 다시 돌려드릴게요. 제발. 나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젠 너희 문제야. 네. 나는 내 걸 되찾을 뿐이다. 서류 봉투를 준호 앞에 던졌다. 그 안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이 다 들어있어. 고소장도 준비됐고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나는 한 장의 종이를 더 꺼냈다. 합의서야. 합의서요? 그래. 너희가 빼앗아간 모든 걸 돌려주면 고소하지 않겠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준호와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돌려줘. 가게 권리금, 통장돈, 전세 보증금 전부. 네네 엄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도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엄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지만 참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켰다. 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날 500만 원, 둘째 날 800만 원, 셋째 날 1200만 원.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다. 퇴직금을 모두 내놓았다. 며느리는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전부 팔았다. 그들이 사는 전셋집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2주 후 거의 모든 돈이 돌아왔다. 6,190만 원. 내 인생 25년의 값이었다. 하지만 가게는 돌아오지 않았다. 새 주인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고 권리금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괜찮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오후 순자 씨가 찾아왔다. 혜심 씨,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이요? 우리 단골들이 모였어. 혜심 씨 다시 반찬 가게 하자고. 뭐라고요? 순자 씨는 노트를 펼쳤다. 우리가 십시일반 모았어. 보증금 도와주려고. 노트에는 이름들이 빼곡했다. 박순자 50만 원, 김영애 30만 원, 이순덕 20만 원. 눈물이 났다. 순자 씨, 울지 마. 우리는 혜심 씨 손맛이 그리워. 다시 반찬 만들어줘. 하지만 가게를 어디서? 시장 끝에 빈 가게 있어. 거기 어때? 작긴 한데 우리 단골들한테는 충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혜심 씨가 돌아와줘서 그날부터 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가게를 계약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시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샀다. 조리대도 구했다. 도마와 칼은 새 것으로 샀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야. 간판을 달았다. 해심 손맛 협동조합 반찬방. 협동조합. 단골 할머니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작은 지분을 나눠 가졌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픈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시간, 이 리듬을. 시장으로 향했다. 멸치를 골랐다. 고추를 샀다. 물을 샀다. 가게로 돌아와 불을 켰다. 칼을 들었다. 25년간 쥐었던 이 칼. 이제 다시 시작이야. 물을 썰기 시작했다. 칼날이 도마 위를 경쾌하게 두드렸다. 똑똑똑. 그 소리가 너무 그리웠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다. 혜심 씨, 단골 할머니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오래 기다렸어. 우리 혜심 씨 반찬. 멸치볶음 있어? 장조림은? 나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줬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다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무슨 서비스야? 돈 받아. 안 돼요. 첫날은 제 마음이에요. 할머니들은 기뻐하며 반찬을 받아갔다. 역시 혜심 씨 손맛이야. 이 맛이지. 다른 데는 이 맛이 안 나더라.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거야. 이게 내가 놓친 거였어. 돈이 아니었다. 가게 크기도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이 순간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는 잠시 의자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린 목소리였다. 유진이었다. 유진아. 할머니, 저예요. 유진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반찬도 먹고 싶고 눈물이 났다. 유진아.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고 들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아니야, 유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저 할머니 보러 가면 안 돼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와의 약속? 다시는 서로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하지만 유진이는, 유진아,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 줄래? 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전화를 끊었다. 순자 씨가 물었다. 손녀한테 전화 왔어? 응. 만날 거야? 모르겠어. 준호랑 약속했는데. 혜심 씨, 손녀는 죄가 없잖아. 알아. 하지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새로 구한 작은 원룸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시장 골목이 보였다. 저기 어디쯤 내 옛날 가게가 있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가게가 되었지만 괜찮아.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 소식을 들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작은 일용직 일을 한다고. 지수도 공장에 취직했다고. 그들의 삶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었다. 너희가 선택한 거야. 창문을 닫았다. 핸드폰을 봤다. 유진이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만나자.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 상처가 너무 생생했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손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67년의 인생. 마지막 1년이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진 1년이기도 했다. 나는 김혜심이다. 25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한 사람.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 다시 일어선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 시장에 가서 멸치를 사고, 물을 사고, 고추를 사야 한다. 그리고 불 앞에 서서 칼을 들고 내 손맛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게 내 인생이니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시장 골목 바람 사이로 내일도 볶은 멸치 향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혜심의 새로운 삶이 계속될 것이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